오늘 아침 일라디오.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낸 분들 계실 겁니다. 주말 사이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북 안동과 예천, 하동, 충북 영동, 충남 논산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간 전문 진화대가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곳들은 지형이 험하고 또 바람이 강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최대한 빨리 불길을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재난안전문자 계속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안전한 곳에 계셔 주셔야겠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 같은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번 주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식재료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재밌는 농산물입니다. 특유의 향과 고운 색이 특징인 이것은 굉장히 친숙한 채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주로 이것의 주황색 뿌리를 먹죠. 제주도 구좌읍,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과 김해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루테인과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이것. 생으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익혀서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기 좋은 이것. 어느 음식에든 일단 들어갔다 하면 예쁜 색감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진흥청에서 크기가 작은 사과 품종을 확대 보급한다고요? 예, 최근 그 과일 소비 추세를 보면 손에 쥐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작은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작은 사과 품종인 루비에스와 피크닉 그리고 황옥이라는 품종이 인기를 끌면서 보급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탁구공 크기로 아주 작은 사과인 루비에스 품종은 당도가 13.9브릭스로 높고 새콤달콤한 맛이 좋아서 인기를 끌면서 보급 5년 만에 재배 면적이 105헥타르까지 늘어났고요. 테니스공 크기의 피코니카 황흑 같은 품종은 당도가 15에서 16브릭스로 높고
새콤달콤한 맛이 풍부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재배 면적이 28헥타르로 늘어나서 작은 품종 보급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작은 사과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사과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험 재배지를 운영해서 농가가 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묘목을 쉽게 구입하는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해서 작은 사과 품종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주말에 봄처럼 정말 기온이 올랐었는데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떨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에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강한 바람과 건조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말에 안타깝게도 안동과 예천 또 하동 등 곳곳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국가 위기 단계인 심각 상태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관행처럼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산불을 낸다거나 불을 끄다가 사망 사고를 당하는 소식이 매년 이맘때 들려와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농촌진흥청이 논밭두렁 태우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애멸구 등 해충은 11%가 방제되는 반면에 톡톡이 등 이로운 곤충은 오히려 89%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또 농촌진흥청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1,200여 대의 동력 파쇄기를 활용해서 신청 농가의 고추대라든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을 잘게 부숴서 퇴비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마을 단위로 화재기 임대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화재기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태우지 마시고 잘게 부숴서 퇴비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죠. 벼 재배 농가에서 할 일부터 알아볼까요?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영농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우량 품종의 벼피와 육묘 상자, 그리고 상토와 소독 약재 등 농자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상토 준비는 산파를 할 경우에는 상자당 5리터를 기준으로 또 조파의 경우는 2.5리터, 어린 모를 할 경우에는 3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토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판하는 상토를 구입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 전에 보상 규정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고 새로운 시판 상토를 구입할 때는 미리 작은 양으로 시험을 해봐서 불량 상토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네. 감자 재배 또 고구마 재배 농가도 분주해지는 시기죠? 예. 감자를 싹을 틔워 재배하려는 농가에서는 시발 규모의 밭에 감자를 심고자 한다면 싹 틔움 온상을 2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감자의 파종은 아주 심기 20에서 25일 전에 하는데 싹틔움상 온도는 낮에는 18에서 25도, 밤에는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해주시고 고구마 싹을 생산할 육묘상도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고구마 육묘상은 시발 규모의 밭에 심을 양이라면 7에서 1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하겠고 시 고구마는 약 70에서 100k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추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모가 자람에 따라서 알맞은 온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낮에는 25에서 28도, 밤에는 15에서 18도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는 여전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100건을 넘겼지만 철새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발생 신고는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로에 항상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외부 사람과 차량 통제, 그리고 농장 소독,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고 출입을 하는 등 막바지 차단 방역에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닭장 안의 온도 변화를 가급적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날씨가 풀리게 되면은 닭의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사료주는 양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축사 주위에 죽대 등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서둘러 보수를 해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3068님께서 소방대원분들 밤새 진화 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진화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5328님 어제부터 산불 때문에 밤잠 설치신 산불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로 이어갑니다. 최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행태 조사를 보면 수입과일 중에서 아보카도, 석류, 망고 같은 신규 수입과일의 재구매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가봐도 귤이나 딸기 같은 국내산 과일뿐 아니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수입과일을 흔히 보게 되죠. 소비자들의 재구매 의사와 선호도까지 높은 신규 수입 과일이 앞으로 과일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과수농가는 밀려드는 수입 과일은 물론이고 이상기후와도 매년 전쟁 중이라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수입 과일의 시장 상황, 또 국내산 과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수입 과일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매년 과일의 수입량이 늘고 또 그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소비자의 수입 과일 소비 행태 및 구매 결정 요인 분석 자료를 보면 수입과일 소비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신규 수입과일, 그러니까 망고, 자몽, 체리, 석류, 아보카도 이런 신규 수입과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재구매 경험 비율 또한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수입과일의 품목을 재구매한 경험의 비율은 적게는 70%, 많게는 9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보고 듣지 못한 과일들이 툭 등장을 하는 건데 수입 과일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수입된 과일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서 신규 수입과일 품목의 이런 재구매 경험 비율이 최고 90%까지 나온다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새로운 수입 과일을 사본 경험 있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재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류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조사의 71.3%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재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9.7%나 됐다고 합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아보카도 역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 64.5%였는데 아보카도를 재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9.8%로 조사됐습니다. 네.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선호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좋으니까 또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수입과일 선호도 조사를 보면 바나나가 1위, 오렌지가 2위입니다. 바나나는 아주 익숙한 수입 과일이면서 가격이 싼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호도가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렌지 역시 수입 과일의 원료격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이 구입한 수입 과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3위부터 10위까지의 수입 과일 선호도를 보면 포도, 체리, 망고,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자몽, 석류 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런 조사를 하면 바나나나 오렌지가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네.
현재는 좋아하는 수입과일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도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FTA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자 배경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요. 또 기능성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 식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수입 과일이 국내 과일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요리에 넣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이런 진짜 경향이 변화한다는 게 소비와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과일 수입량 또 수입 과일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 조사한 수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농업 전망에서 좀 나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은 연평균 2%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과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83만 2,904톤을 정점으로 이후 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지난해에는 71만 802톤이 수입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입량보다는 수입된 금액의 증가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수입액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입 단가가 높은 망고, 아보카도, 포도, 체리, 키위 이런 열대 과일과 온대 과일의 이런 신규 과일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수입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2배가량 늘어났는데요. 2000년에는 1인당 연간 수입과일을 6.7kg 소비했는데 2020년에는 13.7kg으로 연평균 4%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수입 과일이고 또 종류도 다양해지면 정말 1년 내내 국내 과일은 좀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수입 과일이 싸다는 인식도 바꿔야 하는데요. 값싼 수입 과일은 바나나, 오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신규 수입 과일의 최근 동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망고 같은 경우는 평년 기준으로 4월에서 5월이 수입 비중이 전체에서 35%로 높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1, 4분기의 수입 비중이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시기가 평년보다 앞당겨진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이 망고의 주 수입국도 2010년 같은 경우는 대만, 태국, 필리핀이었는데 2020년에는 태국과 페루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연중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수출 통관이 다소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미국산 그리고 페루산 아보카도 물량이 집중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아보카도의 수입량 증가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에 아보카도 수입량은 전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 61%나 증가한 13,000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선호도가 또 상승하고 있는 자몽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는 주 수입 시기가 3월에서 5월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 그리고 11월에서 1월 이렇게 수입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이유가 또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자몽을 수입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수입 자몽 과일의 90%가 미국산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입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주 수입 시기도 달라지게 됐고 수입하는 국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이런 데서도 자몽이 수입되면서 수입 시기가 여름철과 겨울철로 분산됐습니다. 예.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이제 늘 가면 보게 되고 이게 우리가 과일을 더 먹는 건 아니잖아요. 늘 먹는 양이 있는데 수입 과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게 국내산 과일 소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농가들 걱정이 큰 거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산 과일과 수입 과일의 시장 경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주요 과일의 수입량이 2021년 89만 톤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105만 톤, 그러니까 매년 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수입 과일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국내산 과일로 소비가 전환된다 이런 가정도 좀
가정이 가능한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관련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수입 과일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가정할 때 국내산 과일 또는 과채 가운데 소비 대체 품목으로 어떤 걸 구매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감귤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16%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딸기가 14%, 복숭아가 11%, 사과가 1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과일이 국내 시장에 없다면 뭐 이런 과일들 감귤, 딸기,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인 셈인데요. 네. 뭐 가장 일반적인 수입 과일인 바나나의 대체구이 품목으로는 사과가 가장 많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의 대체 품목은 감귤로 답변이 예. 나왔고요. 망고의 대체 품목은 복숭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수입 과일에 대응할 국내 과일 소비 확대 정책 같은 게 진짜 마련이 돼야겠어요. 예, 뭐 최근에는 멜론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산 멜론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대형마트가 벌이는 수입 과일의 대대적인 판촉전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국내산 멜론보다 저렴해서 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경남 함안의 겨울 농사를 책임지던 겨울 수박은 올해 소비 부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수박 같은 경우는 가정용보다는 식당에서 후식용이라든가 뭐 행사 때 행사용 과일로 많이 소비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수요가 또 끊긴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국내산 과일을 대체할 그 수많은 수입 과일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수입산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농업 분야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국내산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품종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분야의 지원과 예산을 좀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을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산 과일에도 출원시켜달라, 이런 요청이겠고요. 또 국내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교육, 홍보, 그리고 판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산 과일 소비 일상화 운동이라든가 구매 편리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없던 수요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 뭐 공공 분야 같은 데서 좀 소비를 올리는 그런 방안도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예, 그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국내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난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정부의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산모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0,000원가량을 내면 1년에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채소, 친환경 과일 등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매월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지자체별로 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임산부 친환경 쇼핑몰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코로나로 멈춰있는 초등학교인데요. 돌봄교실 학교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 사업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2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시범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 1회 이상 1인당 150g의 컵과일 형태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정책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 그리고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 농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농정 성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국내산 과일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식단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면 밀려드는 수입 과일의 대응책으로 일부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 중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보아도 본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백안시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힐백자에 눈한자, 볼시자, 백안시. 나를 정면으로 보고는 있지만 백안, 흰 눈동자만 보일 뿐 정작 사물을 보는 검은 눈동자는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앞에 있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본 척도 안 하며 흰 눈동자를 보인다는 것은 너무한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얼마나 미우면 저럴까 하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백안시라는 말은 상대방을 없이 여기거나 냉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진나라 역사책 진서 완적전에 보면 중림 7연 중 한 사람인 완적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백안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단 속물이라고 생각하면 흰 눈동자로 상대방을 대할 뿐 절대로 고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적은 속세의 권력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눈빛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경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눈빛을 곱게 하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 해도 참으로 큰 보시입니다. 흰 눈동자를 뒤집으며 무시와 경멸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얀 눈동자, 백안의 반대말은 푸를 청자 눈안자 청안입니다. 우리가 검은 눈동자라고 하지만 한자어로는 맑고 푸른 눈동자를 청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곱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봐주는 것을 청안시한다라고 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청안의 눈인사를 건네고 택배와 음식 배달하는 분들을 따뜻한 청안의 눈빛으로 맞이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큰 보시가 눈빛과 얼굴빛이라고 하죠. 환한 웃음과 맑은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예쁜 빛들이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념에 찌든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백안의 눈빛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노선이 다르다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흰 눈동자로 백안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얀 눈동자를 푸른 눈동자로 전환하여 서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대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기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경북 안동, 예천, 하동, 충북 영동, 충남 논산에서는 화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 벌써 엿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상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까지 불어서 걱정인데 따뜻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날은 포근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퇴근길엔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 예천, 농산 등에서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다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3시 20분쯤에 이 경북 안동의 망천리 야산에서 불이 나서 그 인근 산으로 피해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지형이 험한 데다가 마른 나무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판대 민가와 경북 소방학교 인근까지 번졌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때 대피한 주민들을 합하면 300가구에 45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 12분쯤엔 경북 예천군 증거리 야산에서 불이 났고, 또 앞서 오후 3시 26분쯤에는 충북 영동군 옥전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급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7시 10분쯤에는 충남 논산시 덕목리 야산에서, 그리고 또 세종시 대평동, 나성동 등 금강 둔치에서도 모두 4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 2시 41분쯤엔 경남 하동군 구제봉에서,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 50분쯤엔 강원도 정선군 노추산에서 불이 나서 18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과 예천, 하동, 충북 영동, 충남 논산에서 화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봄이 가까워지면 건조해서 산불이 나긴 합니다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건조특보 그리고 강풍특보로 지금 2월부터 전국에 동시다발로 연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강원도 내 국립공원 4곳은 보지대 탐방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거룡호에서 40시간 만에 생존자가 구조된 일이 있었는데 어젠 창원 앞바다에서도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 어제 이 경주부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19일 오후 6시 46분쯤 이 경상북도 경주 간포항 동쪽 약 42km 바다에서 거룡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해양경찰과 해군이 야간 수색을 벌여서 약 3시간 만에 신고 지점에서 4km 떨어진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을 발견했는데요. 이 배에는 선장 1명과 선원 5명 등 총 6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선박 발견 당시 모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일단 배에 공기주머니를 설치했고 또 바람이 잦아지면서 어제 잠수사를 배 안으로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 구조를 했습니다. 이 선원은 배가 전복되기 전에 창고에 몸을 숨겼는데요. 파도가 너무 거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 선반에 앉혀서 바닷물을 피했고 그 안에 형성된 에어포켓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네. 40여 시간 만에 발견됐을 때 이 선원은 저체온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좀 어렵긴 했지만 오후 들어서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해경은 또한 어제 오전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원 1명을 발견을 했는데 베트남 국적의 이 선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구조된 선원은 전복되기 직전에 선원 6명 중 4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이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원전항 인근 해상에서 어민 69살 A씨가 실종이 됐습니다. 이 어선 한 척이 입항하지 않는다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해경은 그 원전항 주변 해역에서 A씨가 타고 있던 2.98톤 연안 통발어선 한 척이 해안가 근처에서 좌초된 것을 확인했고요. 해경은 이 배에 혼자 타고 있던 이 A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해역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00명대를 넘었던 주중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 300명대였으니까 그보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416명이었고요. 지역 발생이 391명인데요. 오늘은 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운동부에서 유도 선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른 종목의 선수까지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무도장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넘게 나왔고요. 지난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은 누적 163명, 충남 아산 귀뚜라미 공장 확진자는 누적 165명, 그리고 용산구 순천향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누적 200명을 넘겼습니다. 네. 오늘이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드디어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에 요양병원 등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마침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이 맞기로 한 화이자 백신도 오는 금요일에 도착해서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접종이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은 이 화이자 백신 11만 7천회 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8,500명이 먼저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의향을 물어봤는데 이 36만 명의 1차 접종 대상 중에 94%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는 접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협회 회장이 백신 접종 불참을 예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 최대집 회장은 또한 어제 정부와의 협의회 자리에서도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때문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의사가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에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또 형이 종료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주지 않는다라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최대집 회장은 이것이 과잉입법이라면서 이번 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면허관리제도에 허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최대집 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갔었는데 오늘 출근을 하는 거죠?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을 두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휴가에서 복귀합니다. 휴가를 떠나며 숙고에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 결론은 이미 의사를 밝힌 대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신현수 수석은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직을 수행할지 아니면 바로 떠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청와대로 출근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김조원, 김종호 전 민정수석 체제에서 약화된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속도전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이 본인의 소임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론에 밀려서 별다른 역할을 찾지 못했고 복귀를 하더라도 역할을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4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이 시위대이고 1명은 자경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첫 사망자는 지난 9일 실탄을 머리에 맞고 뇌사에 빠졌던 사람이 지난 19일 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말인 지난 토요일에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이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민간 자경단 1명이 경찰의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민간 자경단원은 군경이 쿠데타 반대 인사들을 야밤에 납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주민들이 자의로 꾸민 경비대입니다. 그리고 군정은 또 시민 불복종 운동 및 시위 참여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령을 내렸던 6명 중 1명인 미얀마의 배우 루민 씨도 자택에서 체포하는 등 전날까지 569명을 군정이 체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경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일주일째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전 세계를 향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양곤의 유엔 사무소 앞에서도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혈 탄압 속에서도 양곤 등 곳곳에서 16일째 쿠데타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네, 감독이 잘 추천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하는 경기마다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팀 소속의 이강인 선수는 어제 셀타비고 팀과의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결승골을 도우며 리그 4호에 도움을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선 이강인 선수는 엄청난 개인기와 총국 같은 패스로 번번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냈는데요. 특히 후반 16분 감각적인 전진 패스에 이를 처리하려던 이 골키퍼가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고 이후 빽빽한 수비진을 뚫는 전미화 패스로 바이그 선수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양팀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예천, 안동, 하동, 논산, 산불 지형이 험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또 불 거라고 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진화 작업 빠르게 잘 진행돼서 더 이상의 피해 없었으면 하고요. 인근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